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서비스 물가가 잡히려고 하니까 상품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거 눈치들 채셨습니까? 예. 그리고 뭐 때문에? 그것은 오늘 유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보름 전에도 이 영상을 만들었었죠. 1월, 2월 미국의 CPI, PPI 미국 물가가 깜짝 반등했는데 다 뜯어보니까 기름값이 문제였다. 그런데 그 기름값은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쳐올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어떤 원유 시장에서의 큰 손으로서 공급자로서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세계의 지정학적 갈등을 자기 마음대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것들이 동시에 언제든 유가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만 하면 다시 또 자극을 주어서 인플레 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아주 용이한 상황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였죠. 이렇게 서비스 물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좀 잡혀가는 것 같다 하는데 그 와중에 슬슬 상품 물가가 다시 심심찮게 이렇게 반등하는 거, 이것은 보름 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1월, 2월 CPI, PPI도 나왔지만 바로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쉰 날, 그때 이제 미국 2월 PCE가 나왔었죠. 근원 물가. 그 PCE도 그때 보면은 여기 기사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보다 상품 물가 상승세가 더 빨라졌다. 에너지가 무려 2.3%나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개인소득 증가율 이런 건 떨어져서 서비스 물가는 이제 좀 떨어지려나 보네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빵 떴다 이 얘기입니다. 또 어제 월요일 4월 첫날 만우절은 미국에서 PMI 제조업이 나왔는데 이것이 1년 반 만에 16개월 연속의 그 둔화세를 빼고 뛰어넘어서 상승세로 국면이 전환됐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죠. 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가 바닥에서 위로 떴다. 52로 빼꼼 올라왔다는 겁니다. 와, 미국 경제 엄청 잘 나가는데 모든 게 지금 바닥치고 지금 제조업도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네. 그러면 정말 연착륙이죠? 그럼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네. 뭐 침체도 안 오는데 굳이 연착륙에. 그러죠? 그래서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빵 뜨고 시장에서 울렁울렁 뭐 술렁술렁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하루 이틀 반응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중요한 건 왜 갑자기 제조업이 정말로 뭐 경제가 좋아서 이렇게 살아났냐 하고 봤는데 뭐 세부 내용 다 좋다고 합니다. 확장세로.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게 뭐였냐? 지불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거죠, 어제. 52.5에서 55.8로 이렇게 크게 단박에 뛰는 거는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 지불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김밥 장사를 하는데 김밥 한 줄 많은데 돈이 얼마나 드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김밥을 100줄만 팔아야지 장사도 잘 안 되니까 했는데 구매자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손님이 김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 많아져서요. 이번 달에는 김밥을 200줄 만들었어요. 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야 이제 장사가 잘 되려나 보다 제조업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김도 사오고 쌀도 사오고 들기름도 사오고 시금치도 사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일면을 다 뜯어봤더니 뭐가 문제였냐? 김밥 재료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지불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물가가 다 비싸져서 시금치 가격이 엄청 뛰었다. 시금치가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엄청 뛰었다라는 게 그게 어제 특기할 만한 사항이었다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보면은 저번 주 PCE 물가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 나온 PMI까지 다 보면은
우리가 보름 전에 봤던 1월, 2월 CPI, PPI에 똑같은 문제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즉 뭐냐? 뭐 경기가 확장되든 뭐 반등하든 뭐 그런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모든 물가를 자꾸 들썩들썩 자극하고 있다는 게 또 나온 겁니다. 맞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요새 보면 다시 유가가 바닥짓고 올라오고 식료품 가격도 여전히 안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요새 우리도 다시 살짝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죠. 예, 마찬가지인 거죠. 자, 3월 26일 기사입니다. 며칠 전 미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유가는 전에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미 석 달 전부터 꾸준히 반등하고 있지만 결국 막판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집중 공격 때문에 80불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던 거 기사도 있고요. 그때 봤었죠. 물론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공급자가 되었고요. 또 필요하면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는 필살기 카드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유가가 작년부터 슬슬 오른다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야, 그까짓 뭐 미국이 맘만 먹으면 다시 저기 금방 다 원유 다 방출하고 다시 더 많이 생산하면서 가격 내릴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더구나 이제는 사우디의 오펙 플러스 안에서 원유 생산 영향력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사우디가 아무리 저렇게 뭐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뭐 허리띠 졸라매고 다 같이 원유 감산하자 해도 그래봤자 가격 오르는 건 한계가 있다. 예전하고 틀리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봤던 거죠. 또 2024년은 대선의 해다. 그런데 바이든이 유가가 오르게 하겠냐? 자기한테 칼 자살하는 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가가 오를만 하면 안정시킬 거라 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에 신경도 안 쓴 거죠. 그래서 작년 한 해 유가가 계속 오펙이 감산한다 해도 무섭게 더 떨어졌고 코웃음 치면서. 그런데 이제 미국도 너무나 생산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하는 와중에 꾸준히 오펙과 러시아가 계속 감산을 금년까지도 이어서 계속 연장하니까 슬슬 오르려나 하다가도 오를 때마다 투기 세력들이 그래봤자 올라봤자 한계가 있어 하고 뚝뚝 때리면서 해먹었는데 80불은 안 넘을 거다 했고 여기까지가 한계일 거다 했는데 여기서 80불 빵 뚫은 것이 바로 러시아 정유시설 집중 타격하면서 선물시장 트레이더들의 심리적인 어떤 그 저항선인 80불을 넘게 만들었죠. 여기 정확히 81.53불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너무 넘겼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 미국이 원유 시장에서 가장 큰 공급자이기는 해도요. 제가 예전부터 틈틈이 얘기해왔지만 원유와 원자재 시장은 이 국제 가격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타짜들의 섹터다. 일단 광산업, 시추업, 농업 등은 바로 가격이 높으니까 좀 많이 공급해서 생산해볼까? 김밥 말듯이 한 번에 뚝딱 안 된다. 시추하고 광산 개발하고 해서 손익분기점까지 오는데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보통 10년 걸립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해당 규제 같은 거 최대한 행정적인 거 패스트 트랙으로 막 빨리 도와준다 해도 5년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5년 10년 뒤에도 손익분기점의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생산시설 재가동이나 확충으로 들어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뭐 엿장수 맘대로 수요와 공급을 그때그때 맘대로 뭐 확확 늘려서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못하는 섹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시장의 수요 공급보다는 정치적 요인, 자원 무기화 등의 영향이 더 크고요. 또 자연재해 영향도 받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정학적 갈등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상품 선물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 타짜들까지 항상 있기 때문에 가격은 요새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세계 정세가 막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하고 나도 한번 저기 원자재 투자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역대로 가격이 막 최고로 떨어질 때도 막 나오죠. 도대체 왜 그러지? 신문기사에서는 정반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선물 시장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덤벼드는 헤지 펀드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오를 거 다 예상하고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기사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좋답니다 하고 선전을 하지만 얘네들은 이미 그때부터 다 차익 실현하고 공매도 때리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함부로 돈도 없는 개미들이 덤빌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짜들의 놀이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유가를 중요히 살펴보는 이유는요. 전에도 제가 결론 한번 냈었지만 현재 지금 미중 갈등의 근본은 기축통화 패권이다. 그런데 이 미국과 배후 금융 세력이 세계 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무기화해서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는 갖고 노는 것이 환율하고 국채 금리에도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금리 결정이죠. 그러려면은 금리 결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인플레이션도 자기들 마음대로 좀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좀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유가를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가는 정치적 변수, 지정학적 분쟁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손을 댄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감히 미국이 아무리 미국이라고도 어떻게 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2년간 제 블로그에서 꾸준히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특정 자원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하거나 혹은 그 근방에서 지정학적 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 분위기를 조성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실제 가능했었고 또 아주 효과적이었음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미국과 금융세력은 사실 이 화폐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고금리를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인플레이션도 그에 맞춰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히 받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코로나 코비드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게 전 세계 빵 터졌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문 잠그고 봉쇄하고 교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공급망이 절단나면서 상품, 원자재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갔죠. 그래서 연준이 이게 어떻게 회복되는가 봐야 된다 했었던 거죠. 이제 팬데믹이 많이 잦아들으면서 다들 조금씩 백신도 맞고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이때 맞춰서 뭐가 터졌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영향 때문에 당시에 특히 유가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그런 것들이 주로 유럽이나 중동 쪽에 가장 많이 대주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였어요. 근데 그 두 나라가 싸우니까 유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빵 다 뛰어버렸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상품 인플레이션이 잘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봐서 우리가 금리를 조절하겠다라고 그때 연준이 여기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도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전쟁 여파도 가라앉고 팬데믹 때 있었던 공급망도 많이 완화되면서 공급망도 이제 다른 우회로를 다른 대안을 찾아가면서 재편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계속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연준이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식료품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근원 물가를 보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근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계속해서 그래서 임금과 고용이 여전히 뜨거워서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더라. 그때 이제 연준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물가에 굉장히 집중하겠다 라고 또 선언을 하고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결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또 좀 뭔가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죠? 연준이 말하기를 지금 물가는 간혹 울퉁불퉁하기는 하지만 즉 여전히 인플레는 잘 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이대로 가면 인플레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거의 다 잡았다는 확신이 든다. 갑자기 작년 말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되려 이러다가 잘못해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여건을 완화시키면서 움직일 준비를 하겠다라고 비둘기 선언을 하고 나옵니다. 그 말은 사실 미국 경제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트럼프란 놈도 이제 내년에 이겨먹어야 하니까 일단 겉으로는 비둘기 변신 좀 하겠다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냐면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조금씩 더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여전히 잘 떨어지는 추세다. 예상대로 가고 있다. 근데 다만 계속해서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번 영상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국 그 속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금리 인하 조만간 한다고 하니까 중국 놈들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지금 보셨죠? 이 권투 엄청나게 깝치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이놈들 하는 꼴 봐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쉽게 금리 인하를 해줘가지고 중국이 살아날 숨통을 틔워주기는 더 싫다. 그 얘기죠. 예. 일본으로 지금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금요일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지금 계속 시장 분위기 보면 모든 나오는 경제 지표, PC나 뭐 저기 PMI나 아니면 뭐 연준 인사들이나 뭐 전 연준 부의장이었던 사람들 뭐 다 은퇴한 사람들까지 다 나와갖고 요새 맨날 보면은 일본 롤러코스터 어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 분위기들 딱 보이시죠? 예, 즉 금리 인하 하기는 할 거야 하는데도 좀 더 지켜보자. 야 지금 금리 인하 하면 안 돼. 자꾸 그런 얘기 나오죠 오히려. 예. 희망 고문하면서 지금 계속 높게 가져가는 양상이 보이죠. 그 이유는 요놈 중국 잡겠다는 거고요. 어제 그저께 만든 영상이었고요. 토요일날. 자 그런데 하지만 이제 슬슬 미국에서도 실물 경기의 민낯이 요새 점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야 고용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제가 꾸준히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3개월, 6개월 전에 하던 얘기 그때는 이게 뭔 참 그런 분들 은근히 많을 거예요. 꾸준히 보시던 분들 저를 오래 알았던 분들도 종종 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노인네가 또 살짝 그동안 괜찮았는데 저거는 조금 앞서가네. 또 짠하니까 뭐라 내가 지적해주기도 뭐하고 뭐 들어줘야지 하셨는데 3개월, 6개월 돼가면 시장에서 그 얘기 그대로 나오죠. 아닙니까? 경제지표, 고용지표 같은 거 실물경제하고 틀리다. 문제가 많다.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요새 지난 3월만 보면 사방에서 이제 그 얘기 나오죠. 특히 고용 같은 거. 처음에 저기 뭐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터졌을 때 이것이 사실상 뭐 네타냐후가 극렬 시오니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미국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계속 이 전쟁을 더 길게 가져갈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사람들을 사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거절도 좀 많이 당하고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양반이 빨갱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네타냐후가 좀 너무하다. 이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슬슬 실물 경기에 민낯이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 고용시장도 갑자기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물가도 갑자기 착착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거는 시간 문제다. 조만간 그래서 다 떨어지고 미국도 금리 인하 할 거다. 그렇게 지금 다 보면서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앞으로 계속 2분기에 고금리를 롤러코스터 일본으로 계속 더 사람들 생각보다 더 계속 더 연장해 가면서 이 기축통화 패권전을 이어가려면 물가가 지금 근원 물가도 떨어져 서비스 물가도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하지만 다시 또 어느 정도 수준을 올라서 계속 받쳐주면서 일본 롤러코스터 밑에 이렇게 철도 레일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죠. 이쯤에서 다시 결국은 상품 물가가 슬슬 다시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하방해서 지지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럼 상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역시나 유가하고 물류 비용임 두 가지입니다. 자, 80불은 못 넘을 거다 생각했지만 넘었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수를 때리면서 올랐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고 올라가려는 거를
다시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무섭게 3, 4일 사이에 올라서 84불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요건 왜 올랐죠? 네, 어제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타냐후가 또 헤즈볼라하고 싸우다가 인접국 시리아, 이제 뭐 하마스도 아니에요. 인접국들 저기 시리아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때리는데 그 안에 있는 이란 영사관 때려가지고 이란 고위 장교들 다 죽였죠. 이건 사실 누가 봐도 도발이잖아요. 선제 공격이고 그러죠. 이 핑계 저 핑계는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들이 뭐 자기 나라에 자기 핑계만 대면서 먼저 나서서 저렇게 공격하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뭐 금방 세계대전이죠. 누구나 뭐 자기 주장만 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그거는 예전 같으면 유엔한테서 국제적으로 그거는 제재를 받던 그걸 위해서 안보리가 있는 건데. 자, 사우디와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가 계획을 위해서도 유가가 항상 어느 정도 하방 이상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옴시티 비전 2030 하려면 뭐 말들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항상 전부터 그랬죠. 배럴당 80불 이상은 돼야 뭔가 좀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집안 단속하듯이 쥐잡듯이 하면서 오펙 안에서 감산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였죠. 감산이 계속 연장돼요. 지금 금년에도 결국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금년에도 연말까지도 계속 감산하게 될 거란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작년부터 경제가 진짜 크게 회생했더라면 유가도 자연스럽게 올랐겠지만 오히려 미국 압박 때문에 중국 경제는 지금 침체 쪽으로 기울었고요. 그래서 작년 내내 유가도 하락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가 계속 연합해서 하방 가격 사수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고요. 미국도 때 맞춰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던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12월부터 올라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이것이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또 2월부터 1월 말부터 지정학적 분쟁의 영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만 엄청나게 때리면서 슬슬 선물 시장에서 에휴, 그래 봤자지 뭐 라고 생각했지만 80불을 두드리다가 결국은 80불 위로 빵 뜨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또 85불까지도 어제 오늘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올해 1분기까지만 감산하려고 했는데 사우디가 올해 말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는 그토록 얻어맞은 정유소 유지 보수 위에서 6개월 동안 휘발유 수출을 금지하겠다. 효과 본 거죠. 결국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후티 반군 거기를 또 후티 반군 때려잡겠다고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가 다 막으면서 전 세계의 물류의 아주 중요한 그 요지를 길목을 다 돌아가라고 하고 있죠. 지하철 공사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운송 비용도 상승하고 어제같이 또 자꾸 이란을 건들면서 이란이 화가 나서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깽판 넘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원유 공급 불안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딱 그 얘기죠. 어제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나와가지고 2분기에는 석유 수출만 줄이는 게 아니라 생산도 줄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꾸준한 오펙의 감산 시행과 연장은 결국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유가에. 또한 최근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따른 러시아 정유시설 집중 파괴는 앞으로도 지금 이 뉴스에서 기사들에서 보신 것처럼 한동안 러시아의 정유 생산량에도 이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가격은 생산자들 오펙과 미국의 어떤 치열한 기싸움 속에서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위로 오르고 또 전쟁의 영향을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3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영향보다는 오펙 플러스 안에서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영향이 더 컸고요. 또 최근 2달 사이에는 지정학적 분쟁의 영향이 가장 컸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영향력과 지정학적 분쟁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두 가지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가 누구냐? 그 나라죠.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정유시설 집중 공격한 건 왜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국과 유럽에서 자꾸 연기되고 지연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휴전론으로 뭐 이렇게 가가지고 전쟁의 지원도 끊기고 휴전해라 하는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전쟁을 다시 불씨를 살리려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관심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 그건 뭐 어느 정도는 뭐 모르는 사람이 순진한 거죠, 이거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고 지금 누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신 차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가를 보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휴전이라는 용감한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신 분이 누군가요?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이었죠. 엄청나게 꾸사리 먹었죠, 교황님도. 요즘은 교황님도 함부로 뭔 말 못합니다. 반대로 휴전은 절대 안 된다. 유럽 전체가 나서가지고 안 그러면은 푸틴이 니들 자고 있는 사이 유럽 전체를 다 꿀꺽 할 거니까 다 같이 맞서고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서 휴전은커녕 계속 더 싸워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맨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히려 러시아는 아니고, 러시아 푸틴은 계속 휴전하자고 지금 작년부터 했습니다. 미국이죠. 이것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의 국경을 인접한 모든 나라들을 다 나토에 가입시켜서 그 가입시키는데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인 나라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세계의 빌런인 러시아와 푸틴을 완전히 제압해야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미국 형님의 주장과 책략이 결국 또다시 최근 유가 인플레를 이렇게 아까 그래프에서 차트에서 본 것처럼 84불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은 결국 미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유가와 관련된 전쟁 사건이 터졌죠. 대낮에 이란 영사관 폭격했다. 결국 중동 지역 긴장에 국제 유가가 어제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바이든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겉으로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제 생각만 하면 밥이 안 넘어가고 밤에 막 잠이 안 온다. 서로 투닥투닥 싸우는 것처럼 매번 틱틱대지만 사실 그거는 겉으로 보여주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약속대련이고, 결국은 둘은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이 전쟁에서 각각의 목표를 이루는데 협조하기로 의기투합한 사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번 짚어왔었죠. 이거 작년 10월 영상입니다.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에 이란,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 모두가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손잡게 됐는가.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극렬 시온주의, 이 일을 어떻게든 크게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애들을 완전 인종 말살을 하고 다 쫓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적당히 하마스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더 크게 해서 다 몰아내고 싶은 겁니다. 가자지구나 뭐 이런 거 다 차지하고 싶은 거고, 미국은 이 전쟁을 이용해서 중동에서 손잡으려는 이란과 사우디의 기축통합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에서 중동의 어떤 경제 불안을 가져오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가자지구하고 하마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배후가 누구야? 헤즈볼라가 도와줬어? 이란이 도와줬어? 하면서 맨날 너도 나랑 싸우자 하고 계속 옆에 뭐 시리아 뭐 저기 요르단 뭐 다 빵빵빵 계속 도발하는 거죠. 이란도 그걸 아니까 끝까지 아무리 뒤에서 여론이 압박을 해도 우리는 이 전쟁에 참전 안 하겠다 하는 거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네가 참전 안 하나 보자 하고 계속 건들고, 어제는 직접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헤즈볼라하고 싸운다고 하면서 거기 있는 이란의 고위급 장교들 다 죽였습니다. 못 참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뒤에서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아무리 뭐 인종 말살하면서 팔레스타인 애들 다 죽이고 해도 내가 뒤에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뒤에서 방패 역할을 해주겠다. 이 복잡하니 뒤에 음모들 그때 한번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네타냐후의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나 행위 자신도 걱정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은 해왔지만 매번 결정적인 순간마다 유엔에서 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거 협상안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어떻게든 휴전이 시작되려는 물꼬를 틀려는 기회를 매번 미국이 앞장서서 매번 거부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계속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주고 또 국지 정책에서는 방패막이 이렇게 되어주면서 사실상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그러잖아요. 군사 강국 이스라엘은 정말 미국 다음으로 거의 알아주는 전 세계 최고의 찌끄만 해도 군사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적이 몇 년 동안 땅굴로만 겨우 그 물품을 이렇게 공급받는 완전히 그 통제되는 민병대, 게릴라, 로켓폰을 도라무통을 오려가지고 용접해가지고 무기를 만든 애들이라니까요. 그 게릴라 하마스하고 전투인데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몇 달 동안 계속 더 큰 일로 끌고 가면서 중동 전체 인접국들하고 갈등으로 확장시켰죠. 그 1등 공신을 누가 했습니까? 미국이죠. 금년 1월 달에도 한 번 더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이번에도 그 하마스를 지지하는 헤즈볼라하고 양보할 수 없는 서로의 전투라고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려는 이란을 또 한 번 크게 도발하고 어제 자극한 셈이죠. 그리고 이것이 중동 지역 불안을 야기했고 당장 뭔 일은 없지만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드를 하는 이 트레이더들한테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시켜 갖고 또 유가 거래에서 이렇게 가격을 띄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라무통 잘라다가 사제 로켓포를 만드는 허접한 하마스 외에도 지금 또 저 남쪽에 사막에서 당나귀 타고 다니면서 허접한 전투력을 뽐내던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도 어떻습니까? 후티 반군이 야 하마스의 저기 그렇게 민간인들 그만 죽여라. 휴전만 하면은 우리도 너희들 공격 안 하겠지만 그 전까지 계속 민간인 학살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그 당나귀 타고 로켓포 들고 막 그 후티 반군도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유통망 안정을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세다는요 천조국을 비롯해서 G7 국가들이 다 전투기 뭐 전함 다 보내라. 우리가 다 가가지고 거기서 후티 반군이 전 세계 상선을 공격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하겠다. 작전 이름이 번영의 수호자죠. 이거 지금 요새 사람들 관심도 안 가지죠. 왜죠? 계속 하고는 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뭐 유의미한 승전보가 들려오지를 않아요. 결국 후티 반군을 핑계로 벌어진 군사작전은 거기서 뭔가 하고는 있대. 근데 지금 몇 날 며칠 거기다 자리 잡고 계속해서 전 세계 물동 시스템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습니다. 후티가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간 얘네들이 작전하겠다면서 이리 다 오지마 막아놔가지고 심지어 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세다는 G7의 이 막강한 군사력 연합군을 상대로 지금 삐까삐까 지금 다이다이 맞짱을 뜨고 있는 전혀 지금 폐색이 없는 잘 버티고 있는 이 후티 반군 이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아마도 지구 최강이다. 이 사람들의 군사력이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 물가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얼마 전 기사인데요. 3월 중순 기사인데요. 홍해발 물류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전 세계 물류센터 재고가 이미 절반이 비었다. 이렇게 미국이 그동안 공을 들여서 여러 곳에 만들어 놓은 지정학적 갈등과 분쟁들은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심심찮게 세계의 유가와 동시에 물류 비용들을 자극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잦아드는 인플레를 슬슬 자극해서 가만 보면 1월, 2월의 물가 그리고 저번 주에 나온 PC, 어제 나온 PMI까지 전부 다 가만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문제냐? 상품 가격, 인플레가 다시 꿈틀꿈틀한다. 왜 상품 가격이 그렇게 올랐냐? 유가하고 물류 비용이다. 유가하고 물류 비용 왜 올랐냐? 예. 지금 쭉 보셨죠. 하지만 동시에 또 적당한 때에 또 원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공급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너무 오르는 건 자기들한테 안 좋다 하면 언제든지 원유의 상방을 제한하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적당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예. 기사 한번 보시죠. 전쟁이 도매 물가를 올리고 있다. 이것도 3월 중순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PPI가 큰 폭으로 그 당시 떴던 것도 에너지 지수가 같은 기간에 4.4%나 올랐고, 뭐 이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 국제 유가는 최근 미국의 원유 증산과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중동 산유국들이 담합한 것이 드디어 그전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지만 그것이 점점 그 영향을 벗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2월부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기지에 드론 공격 감행하면서 유가가 갑자기 80불 위로 저항선 뚫고 급등세를 탔었다.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쟁 역시 장기화되고 맨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하고 쌈딱처럼 계속 붙으면서 중동 시국이 자꾸 불안해지면서, 또 선진국들은, 강대국들은 거기서 후티 반군 때려잡겠다고 그 앞에 가서 아주 장박 텐트를 쳐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서 물류비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유가까지 상승세 타니까 결국은 전 세계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미 나왔다 이겁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지정학적 분쟁 갈등 때문에 다시 상품 물가가 꿈틀거리면서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냉전 기조 때문에 이제는 우방국들이 전부 에너지를 바로 앞에서 사면 됐던 그 에너지를 우방국들한테서만 공급받아 사야 되죠. 여기서 괜히 사주면 이 돈으로 저놈들이 또 전쟁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서 삽니까? 다 미국한테 가서 바로 시장 앞에서 싸게 파는 시금치 좋은 거 사다가 김밥 만들면 되는데, 거기는 중국 가게라고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럼 버스 타고 1시간 걸려서 저기 미국 가서 시금치를 사와야 되죠. 결국 에너지, 시금치를 파는 미국만 큰 돈을 번다. 작년까지는 러시아 싼 원유를 인도도 많이 사줬었지만 이제는 인도에도 압박을 넣어가지고 더 이상 러시아 사주지 마라, 여러 가지 압박을 걸고, 또 뭐 인도 니네 뭐 앞으로 반도체나 뭐 이런 거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좀 너도 성의를 보여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 알겠습니다. 그럼 러시아 원유 이제 살 만큼 샀으니까 더 이상 안 사고 미국에서 원유 살게요. 그런 얘기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만 돈을 버는 거죠. 이처럼 그들의 뻔한 수작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잘 먹혀드는 건 뭐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잘 먹혀들어서 세계 경제가 다시 또 힘들어지고, 또 맨날 여기저기서 싸우면서 핵 얘기 막 핵 꺼내면서 점점 우리 미래도 점점 불안한 불장난 속으로 빠져가고, 북한에서 방사포 뭐 쏴서 뭐 다 뭐 탄도미사일 뭐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도 쐈죠. 심심하면 한 방씩 쏴줍니다. 이런 위험한 불장난 속으로 자꾸 빠져드는 것을 전부 이 뒤에서 이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어떤 세력, 그들 탓만 우리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작전이 이렇게 잘 먹혀드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적극 동조해주는 우리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정말 잘못했고 나쁜 악행을 했다, 히틀러가 나쁜 놈이다 라고 지금 우리들은 평가를 하죠. 근데 그 당시 히틀러가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다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그가 뭐 대중들을 막 교묘하게 아주 현란하게 선동하고 막 연설하고 막 이래갖고 그랬다라고만 우리가 히틀러의 어떤 비난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선동에 기꺼이 넘어가서 기꺼이 응해주고 히틀러를 그렇게 지지해준 사람들이 당시에 독일 안에 10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지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세력들이 만들어 짜놓은 판에서 저놈들을 다 죽이고 씨를 말려야만 세상에 평화가 가능해. 다른 무엇보다도 저놈들 죽이는 게 우선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도 완전히 어떤 극단적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동에 우리도 쑥 빠져 들어가가지고 지금 동조를 해주니까 이런 일이 계속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또 좀 재미없고 전문적인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